안녕하세요. 저는 다시금 평범한 생활로 돌아온 3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제 마음속엔 아직도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는데요. 그 분노와 관련된 검색을 하다가 이곳 채널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는데, 듣고만 있다 보니 제가 겪었던 일들이 떠오르면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또 제가 이곳에 사연을 보내면 제 분노가 향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할 수 있겠구나 싶었고, 제발 저리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긴 소개말보다는 사연이 더 듣고 싶을 테니 바로 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저는 아주 평범하게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처럼 학교에 다니고 대학을 나와 취직 준비하다가 직장 생활하며 평범 그 자체인 삶을 지내고 있었죠. 너무 헛된 꿈을 꾸지도 않았고 남들 사는 것만큼만 튀지 않게 잘 사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그렇게 취업 준비 끝에 직장을 다니게 됐던 저는 그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결혼을 꿈꾸게 됐어요. 그러다 대학 친구의 소개로 아내를 만나게 되며 저는 그 여자와 꼭 결혼하겠다고 결심하게 됐죠.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좋은데다가 착하기까지 한 그녀는 제가 처음으로 욕심을 내게 된 과분한 상대였거든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따라다니다 연애를 하게 됐고 2년간의 연애 끝에 호기롭게 프로포즈를 했지만 아내는 제 프로포즈에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고 결혼에 대해 고민하는 듯 보였습니다. 처음엔 제가 성에 차지 않아 그러나 싶었는데 어두워진 제 표정을 보곤 뒤늦게 자신의 사정을 설명해 주더라고요. 알고 보니 여자친구가 혼자 계시는 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다고 말입니다. 재혼 가정에서 자란 아내는 자신을 낳아주신 장모님보다 계부였던 장인어른과 더 각별한 사이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도박과 남자 문제 때문에 이혼하셨던 장모님 문제 때문이라고 했죠. 장모님께서는 자신의 문제 때문에 아내의 친부와 이혼하셨는데 재혼하시고 나서도 똑같은 문제를 일으키시는 바람에 재혼한 장인어른과도 사이가 좋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장인어른께서는 계부셨지만 아내를 친딸처럼 생각하셨고 어린 딸이 혹시라도 매일 문제를 일으키는 장모님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까 싶어 따로 데리고 나와 사셨다고 했죠. 차마 이혼은 못하시고 가정에 소홀한 장모님 대신 홀로 의붓딸을 키우시면서요. 그리고 장인어른께서 암으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내의 곁에서 계속 같이 지냈다고 했어요. 그렇게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시고는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장모님 뿐이었지만 그 후로도 아내는 장모님과 연락도 만나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전에도 자신을 낳아준 친모에게 큰 기대가 없던 아내였지만 장모님께서 장인어른의 투병 생활을 알고도 모른 척 하시면서 장인어른의 보험금까지 욕심낸 걸 알고 연을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유로 아내는 평범한 집안의 저와 결혼하는 걸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저는 아내를 포기할 수 없었고, 혹시 저희 부모님이 반대하시더라도 꼭 결혼할 거라며 아내의 마음을 돌렸죠. 결국 아내는 저를 믿고 결혼을 약속해줬고, 저희는 양가 집안의 결혼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다행히도 제 걱정과 달리 저희 부모님께서는 아내의 가정사를 이해해 주셨고 오히려 보듬어 주시려고 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내와 장모님 간의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결혼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오랜만에 만난 장모님께서 딸의 결혼 소식을 반가워하는 마음 없이 또다시 딸을 이용해 욕심을 부리려 하셔서 제대로 얘기조차 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는 말이 안 통한다며 더 이상 장모님을 만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 대신 제가 따로 장모님을 찾아뵈려고 했고요. 하지만 아내는 저에게까지 그런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며 저를 한사코 만류했고, 결국 아내 뜻을 존중해 장모님을 모시지 않고 혼주석에 아내 쪽 친척 어른을 모시고서 결혼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결혼식 날마저 부모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아내가 안쓰러웠던 저는 그런 아내의 빈자리를 제가 더욱더 채워줘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그런 덕분인지 저희들은 싸움 한 번 없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별일 없이 지내던 어느 날, 아내가 친척분으로부터 장모님께서 암에 걸리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소식에도 아내는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며 장모님을 만나지 않으려 했어요. 저는 혹시 아내가 나중에 후회할까 걱정이 돼 같이 장모님을 뵙고 오자 설득했고, 결국 끈질긴 제 설득 끝에 아내와 제가 함께 병상에 계시는 장모님을 뵙게 됐습니다. 장모님께서는 많이 아프신 건지 그동안 제가 아내에게 들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누워 계셨죠. 그리고 아내는 그렇게 만나지 않겠다고 하더니 막상 아프신 어머니를 보곤 마음이 편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병원을 갔다 온 이후에는 아내가 종종 장모님을 뵙고 오더라고요. 그러다 장모님께서 더 이상 연명 치료가 무의미해지며 집으로 돌아가시고부터는 아내가 장모님 댁으로 내려가 간병을 하게 됐습니다만, 그런 노력에도 장모님께서 결국 얼마 있지 않아 세상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장모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이후 아내는 무척이나 힘들어했습니다. 과거 장모님과 등을 돌리고 지냈던 세월이 후회됐는지 장모님을 무척이나 그리워했죠. 그래서 장모님의 흔적이 남아있는 고향집으로 내려가자고 했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그럴 수는 없었죠. 제 직장 문제도 있었고 그곳에서 살아가기도 쉽진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장모님을 떠나보내고 힘들어하는 아내를 위해 최대한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려고 했고, 비싼 정신과 상담과 치료를 받게 하면서 어떻게든 아내에게 힘이 돼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만 악화될 뿐 나아지는 게 없었죠. 그런데 나중엔 아내가 이상 행동까지 보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퇴근을 하고 온 저에게 층간소음 때문에 미치겠다는 말을 시작으로 아내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어요. 여보, 나왔어. 여보? 당신 왜 그러고 있어? 귀에 뭘 꽂고 있는 거야? 왔어? 혹시 지금은 다른 소리 안 들려? 무슨 소리? 당신이 오기 전까지 나 미치는 줄 알았어. 어딘지 모르겠는데 하루 종일 사람 미치게 하는 소리를 틀어놓고 있었다고. 진짜 어느 집인지. 그래? 새로 이사 온 집은 없는데. 잠깐 뭘 했나 보다. 뭐 아파트 살면 어쩔 수 없지. 그래도 나중에 너무 심하면 관리실에 전화해. 혼자 이러고 있지 말고. 아파트 생활에 어느 정도 소음은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말한 층간소음을 처음엔 아주 잠깐의 소동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내는 생각 이상으로 힘들어했고 층간소음을 호소하는 기간도 길어졌습니다. 또 윗집 아랫집과 크게 다툼을 벌여 경찰서까지 갔다 오게 됐죠. 저도 문제가 심각하다 싶어서 월차와 반차를 쓰면서까지 아내가 고통을 호소하는 층간소음을 확인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 귀에도 소음 측정기에도 고통을 유발할 만큼의 소음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알게 됐죠. 아내의 정신적인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말이에요. 당장은 아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서울로 올라온다고 해도 지금은 아내의 안정과 회복을 위해 원하는 대로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아내 고향으로 귀향할 결심을 했어요. 회사는 아내 고향에서 제법 거리가 있는 도시에서 구하게 됐고요. 처음 해보는 시골 생활과 장거리 출퇴근이 부담되긴 했지만
아내를 위해선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골로 내려가기 전 아내가 한 가지 당부를 했어요. 시골로 내려가게 되면 그 마을 사람들과 절대로 가깝게 지내지 말라는 당부였죠. 그게 무슨 말이야? 마을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지 말라니. 말 그대로야. 그 사람들이 아는 척해도 무슨 말을 걸어와도 그냥 무시해. 무슨 문제 생기면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당신은 무조건 그 사람들과 엮이지 말고 지내. 그래도 어떻게 그래? 돌아가신 장모님도 그렇고 당신 친척분들과도 아시는 분들인데. 그리고 또 우리가 언제까지 그곳에서 지낼지 모르는데 매일 얼굴 마주칠 분들을 어떻게 무시하면서 살아? 귀향해서 배우고 도움받을 일도 많을 텐데. 당신이 시골에서 살았다고 하지만 그것도 한참 전 일이고. 뭐 때문에 마을 사람들을 무시하라고 말하는 건진 모르겠지만 이웃 사촌처럼 가깝게 지내는 게 맞지 않을까? 나도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가깝게 지내고 싶지. 그런데 내가 엄마 간병하는 동안 그 인간들에게 직접 겪고 당한 일이 있어서 그래. 정말 상종 못할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우리끼리 지내자고 하는 거야. 시골 촌놈들 도시 사람들에게 가진 열등감 때문에 못되게 굴고 텃세 부린다는 거 들어봤지? 그런데 거긴 당신이 들었던 이야기보다 더 심한 곳이야. 어린 시절에 그곳에서 살았던 나한테도 별 지랄을 다 했다고. 그뿐인 줄 알아? 우리 엄마도 내가 찾지 않았던 그 세월 동안 그 마을 사람들한테 괴롭힘 당해왔어. 당신이 그 사람들 상대하다가는 정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내가 무시하고 어울리지 말라고 말하는 거야. 그나마 나는 거기서 지냈고 엄마도 살았으니까 조금은 말이 통해.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내가 중재하고 해결할게. 당신은 그 인간들과 엮이지 마.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런 말 하는 이유는 뭐야? 그럼 꼭 거기 아니라도 다른 지역으로 내려가면 되잖아. 그렇게까지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꼭 그 마을에서 지내야 돼? 나도 싫어. 근데 어떡해. 엄마 흔적들이 그 집에 다 남아있는데. 그리고 내가 사람들 사귀려고 시골로 내려가? 숨 쉴 곳 없는 이 도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가는 거지. 어쨌든 당신은 나만 믿고 그 마을 사람들하고는 어울리지 마. 아예 곁을 내줄 생각하지 말라고. 시골로 내려가기 전부터 마을 사람들에게 날선 반응을 보이는 아내를 보며 솔직히 이해가 잘 되진 않았습니다. 시골 텃세에 대해서는 저도 뉴스와 다른 사람들의 경험담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것들 전부 서로 낯선 이에 대한 경계심과 이해심 부족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낯선 이방인이 돼 마을로 들어가는 입장에서 뭐든 굽히고 다가가려는 태도를 보이면 마을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또 장모님을 간병할 때와 귀향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마을 사람들에 대해 아무런 말이 없었던 아내의 태도도 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아내가 갑자기 왜 저런 모습을 보일까 생각을 해봤고 저 스스로 한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내가 저를 보호하려고 과하게 행동한다고 생각했죠. 평생 도시에서 생활했던 제가 마을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해서 괜한 문제를 일으킬까 걱정된 마음에 아내가 과하게 주의를 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귀향을 결심했을 때부터 정말 많은 상황을 상상하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처음 하게 된 시골 생활에 잘 적응할 거라고 단연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마을 사람으로 스며들기 위해 노력할 준비와 마음가짐은 하고 있었죠. 그런 이유로 아내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큰 걱정 없이 아내 고향으로 내려가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노력을 하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시골로 도착한 첫날부터 마을 사람들은 저를 경계했고 투명인간 취급을 했거든요. 물론 처음부터 환대를 받을 생각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가려고 노력을 했었죠. 하지만 마을 사람들 모두 저와 마주치기만 하면 기분 나쁜 티를 냈고 불편해하는 모습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빨간 대문 집으로 이사 온...
우리 집에 왜 왔어요? 얼른 나가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네? 그럼 이것만 드리고 갈게요.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린다고 준비한 선물입니다. 됐어요. 이딴 거 필요 없으니까 가지고 나가요, 얼른. 거기 더 있으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이사한 다음 날 마을 주민분들에게 마을로 이사온 인사를 드리려고 선물을 가지고 찾아갔지만 인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집에서 쫓겨났고 놓고 간 선물도 밖으로 던져졌죠. 길에서 마주친 마을 주민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멀리서부터 날카로운 눈빛으로 쳐다보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저에게 재수가 없다느니 인간이 덜 됐다느니 욕을 하면서 바닥에 침을 뱉고 지나갔습니다. 제가 상상하던 그 이상이었어요. 전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러나 싶었죠. 시골 텃세가 심하다곤 하나 이 정도일 줄은 몰랐던 저는 멘탈이 부서진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신 휴대폰도 두고 어딜 갔던 거야?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그런데 얼굴은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난 이사 왔으니까 인사도 하고 선물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원래 시골 사람들 다 이래? 아니면 당신 말처럼 여기가 유별난 거야? 사람 말 끝나기도 전에 내쫓고 선물을 집어 던지더라? 그리고 인사하는 사람한테 욕하고 경계도 할 수 있고 별 반응 없을 수도 있는데 대놓고 적대감을 드러내는 건 뭐야? 그러게 왜 내가 주의를 줬는데도 저 사람들한테 다가가? 됐어. 저 사람들에게 더한 일 안 당한 걸 다행으로 생각해. 그리고 당신도 겪어봐서 알겠지? 앞으로 어울릴 생각하지 마. 알겠어? 그럼에도 저는 몇 차례 더 아내 몰래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저에게 보내는 눈빛과 태도는 똑같았어요. 그러다 나중엔 이제 막 도착한 저희에게 마을을 떠나라고 위협이라도 하는 건지 집 담벼락과 마당에 오물이 쏟아져 있었죠. 마을 사람들이 한 짓이었어요. 참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마을 이장이든 가장 연세가 지긋한 마을 사람이든 누구든 붙잡고 이러는 이유가 뭐냐고 화를 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절 말리더라고요. 자기가 잘 이야기해보겠다고 말이죠. 아내가 마을 사람들과 대화하고 난 이후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만 마을 사람들이 저희를 못마땅해 하며 시비를 걸어오는 일은 계속됐습니다. 이제까지 문제 삼지 않던 토지를 문제 삼아 집을 허물라고 시비를 걸어왔고 장모님께서 살고 있던 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을 발전기금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하나같이 저희 부부를 쫓아내려는 마을 사람들의 억지라는 걸 알았지만 그때마다 마을 사람들의 억지 요구를 들어주며 버텼습니다. 아픈 아내를 위한 마음도 있었지만 저도 어디 한번 끝까지 해보자는 태도로 요구를 들어줬던 거죠. 물론 제가 마을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을 버티고 견딜수록 그곳 사람들과는 담을 쌓게 됐습니다. 그래도 제 곁에 아내가 있어서 버틸 수가 있었어요. 또 다행히 마을 근처에 아내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분이 있어서 처음 하게 된 시골 생활도 잘 적응할 수 있었죠. 윤성식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아내와는 오빠 동생 사이로 어렸을 때부터 절친한 사이였다고 했습니다. 아내 또래의 고향 사람들 모두 타지로 떠난 상황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젊은 사람이기도 했죠. 성식 씨 감사합니다. 성식 씨 아니었으면 며칠 동안 고생할 뻔했어요. 수리비도 수리비인데 공사하는 것도 며칠 뒤에나 가능하다고 해서 하마터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깨질 뻔했어요. 여긴 다 그래요. 그래서 뭐든 알아서 할 줄 알아야 하고 뭐 이런 공구들도 구비를 하고 있어야죠. 뭐 아니면 저처럼 친절한 이웃사촌을 두던가. 정말 그래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이거 약소하지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행동인 것 같아서요. 고생하신 값입니다. 마음 편히 받아주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해주 일이면 제 일이기도 한데 저 이 돈 못 받아요. 그리고 저도 현준 씨랑 혜주가 이 마을에 남아야 쓸쓸하지 않아서
오래 있어 달라는 일종의 뇌물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언제든 제 도움 필요하시면 부르시고요. 뭐 이 마을에 오랫동안 남아주세요. 아내의 고향 오빠인 성식 씨 덕분에 이것저것 도움도 받고 정착하는 데 큰 문제를 겪지 않아도 됐죠. 처음 귀향을 결심하고 상상했던 것처럼 지내진 못했지만 그래도 답답한 도시와는 다른 환경의 삶을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과 마주치는 건 여전히 불편했지만 그런 것도 적응이 되는 건지 점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지나칠 수 있었죠. 그런데 제가 아무렇지 않아 하는 모습 때문인지 마을 주민들이 제게 마을을 떠나라며 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다음 날 연휴로 인해 일찍이 퇴근하게 됐던 저는 술자리를 하자던 회사 사람들의 제안을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새로 다니게 된 회사 사람들의 단합자리를 뿌리치면서까지 집으로 돌아갔던 건 모두 아내 때문이었어요. 사실 귀향을 한 뒤에 집 정리를 하느라 마을 사람들 텃세에 대응하느라 또 새로 다니게 된 회사에 적응하느라 아내에게 신경을 못 써준 것 같아 많이 미안했거든요. 그래서 귀향을 내려오고 처음으로 보내게 된 긴 연휴 기간 동안에 아내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퇴근을 서두르게 됐죠. 그런데 마을로 진입하는 다리를 지나가려고 할 때 다리 앞 평상에서 술을 먹고 있던 마을 사람들과 마주치게 된 겁니다. 저야 차 안에 있었으니 따로 아는 척을 하지 않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마을 사람들 중 한 사람이 제 차를 가로막기 시작했죠. 그리고 평상에 있던 마을 사람들 모두 줄줄이 제 차를 막고는 서서 운전석에 있던 저를 노려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 한 번 걸려고 해도 어떻게든 피하고 사람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경계하는 눈빛을 보내던 마을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위협을 했던 거죠. 저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또 뭘 잘못했습니까? 당신 우리 마을에서 나가! 여기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 모두 당신이 우리 마을 떠나길 바라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 마을 언제까지 떠나겠다고 우리랑 약속하고 지나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제가 이 마을에 사는데 왜 당신들 허락까지 받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내려왔을 때 그쪽들이 억지 부리면서 내놓으라는 돈들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다 줬습니다. 또 이제까지는 문제 삼지 않다가 제가 내려오니까 문제 삼았던 토지 측량 문제도 제가 시세보다 웃돈까지 주고 해결했잖아요. 마을 발전기금에 땅값까지 돈이란 돈은 다 받아먹고 이제 와서 나가라고요? 당신들이 뭔데요? 당신들이 뭔데 내 집에서 내가 살겠다는데 나가라 말랍니까? 여기 대한민국 아니에요? 딴 나라 법으로 사는 곳입니까? 내가 이제까지 당신들 무식한 행동에도 무시하며 참으려고 했는데 나도 더는 안 되겠습니다. 당장 비키세요. 아니면 나도 당신들이 막든 안 막든 차로 그냥 밀고 갈 겁니다. 뭐? 그럼 차로 사람을 뭉개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저 새끼 저거 정말... 야 이놈아, 우리도 니놈이 멀쩡한 놈이면 이렇게 하지도 않아. 니놈이 우리 동네 오고 나서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알아? 여기 있는 사람들 평생 문제 한번 일으킨 적 없는 선한 사람들인데 니놈 같은 범죄자 새끼가 우리 사이에서 지내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불안해하겠냐고. 거기다 내일부터 연휴야. 빨간 날 제법 붙었다고 멀리서 사는 자식들, 손주들, 내 가족들이 온다고 하는데 니놈 새끼 때문에 무슨 일이 있을까봐 평생 이 마을 살고 있던 우리가 불안에 떨어야 되겠어? 앞으로도 계속 불안에 떨면서 살아야 하겠냐고? 나가! 아니면 우리도 이제 위협하는 걸로 안 끝나? 그때부터 네가 죽거나 우리가 죽거나 둘 중 하나라고! 하다 이제 막 나오는구나 싶었어요. 이 마을엔 법도 상식도 없는 건지 자기들 뜻대로 살고 있던 사람도 강제로 내보내는구나 싶어서 화가 났죠. 이제까지 아내가 말려 참고 있었습니다만 저도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강하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나 저나 목소리가 높아지고 흥분하게 됐죠. 그런데 저와 말을 섞고 있던 마을 사람의 말을 가만히 듣고 보니 뭔가 이상한 겁니다.
저를 범죄자 취급하면서 제가 마을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마을 사람들에게 당하면 당했지 위협을 한 적도 대응을 한 적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싶고 억울한 겁니다. 그래서 따지고 묻게 됐죠. 그런데 왜 사람을 범죄자 취급합니까? 내가 당신들한테 뭘 했다고? 나 태어나서 경찰서 한번 가본 적 없는 사람이에요. 교통딱지 한번, 범칙금 한번 받은 적 없는 사람이라고요. 아무리 사람을 내쫓고 싶다고 해도 적당히 억지를 부려야지. 왜 없는 죄까지 만들어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어요? 지금 이 상황만 봐도 당신들이 지나가겠다는 사람 맞고 협박하는 거 아니야? 이 범죄자 새끼가 어디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줄 알아? 너 이 새끼 보통 범죄자 새끼 아니라는 건 우리가 다 알아. 절도, 사기, 폭행, 거기다 성범죄까지 아주 몹쓸 놈이라는 걸 다 알고 있다고. 니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봐라. 그게 가려지나? 정말 미치겠네. 당신이야말로 지금 죄 짓고 있다는 거 알지? 허위사실 유포 그것도 죄야. 알아? 그래. 어디 한번 확인을 해보자. 내가 범죄자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내 말이 맞으면 당신 단단히 각오해. 이제까지 조용히 넘어갔던 일들 전부 문제 삼을 테니까. 너무 억울했던 저는 제가 범죄자가 아니라는 걸 확인시켜주고자 인근 파출소에 전화를 했습니다. 우선은 마을 사람들이 제 차를 가로막고 협박한다고 신고했죠. 그리곤 출동한 경찰에게 제 사정을 이야기한 다음 경찰서에 따로 연락까지 넣어서 전과를 조회했어요. 결과는 당연히 전과가 하나도 없는 걸로 나왔죠. 그러자 차를 가로막고 있던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경찰에게 제 전과에 관해서 물어보며 혹시 실수나 누락이 없는지 여러 차례 확인을 했었죠. 돌아오는 대답은 전과 같았고요. 이젠 억지를 부리려고 해도 부릴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 제가 범죄자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저에게 사과를 할 차례였죠. 저와 말을 섞던 주민분의 표정을 보아하니 자기가 듣게 된 사실에 혼란스러워하면서도 제게 미안해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우리가 면목이 없네. 진짜 미안하게 됐어. 오늘 일도 그렇고 우리 마을 들어와서 이제까지 섭섭하고 화났던 일에 대해선 우리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사과하겠네. 물론 이런 걸로 부족하겠지. 우리가 엄한 사람을 범죄자 취급하고 사는 곳에서 몰아내려고 했으니 우리 마을 사람들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앞으로 평생 갚도록 할게. 진짜야 진짜. 그런데 우리도 듣게 된 이야기가 있어서 오해를 했던 거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 마을 사람들 전체가 잘못 듣진 않았을 텐데 우린 분명 그렇게 들었거든. 그렇다고 이 가족이 거짓말을 하진 않았을 텐데. 이거 참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 때문에 여기 마을 사람들 전부에게 괴롭힘 당한 게 맞다는 거죠?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 때문에 지금까지 그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지냈다는 거잖아요. 왜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아무한테나 갖다 붙여요? 당사자한테 확인 한번 하지도 않고. 그리고 도대체 그런 거짓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나를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범죄자라고 말했는데요? 자넨 누나가 말해줬지. 그러니까 우리도 말을 듣자마자 믿었던 거야. 설마 가족이 거짓말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 또 우리 보고 혹시 모르는 일에 조심하라는 뜻으로 동생인 자네가 범죄자라는 걸 알려주는 줄 알았어. 진짜야. 혹시 내가 거짓말한다 싶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들 붙잡아서 물어봐. 다들 자네 누나한테 똑같은 말 들었으니. 사람 끝까지 기만하는 겁니까? 정말 해보자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범죄자 취급하더니 이제는 바보 취급하려고요? 있지도 않는 누나를 만들면서? 무슨 말이야?
아이, 자네 누나가 말해줬다니까. 같이 살고 있는 누나가. 마을 사람들이 끝까지 똘똘 뭉쳐 사람을 바보로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잊지도 않는 누나를 만들었으니까요. 흥분한 저는 주민분의 멱살을 잡게 됐고 그때 뒤에 있던 다른 주민분이 저를 말리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셨죠. 아이, 총각, 왜 이래? 이 양반 하는 말 진짜야. 총각 누이인 혜주한테 들었다니까? 혜주요? 제 와이프 혜주가 제 누나라고요? 뭐? 아니, 혜주가 총각 아내라고?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제 와이프니까 저랑 같이 살고 있죠. 여기 내려온 것도 장모님 돌아가시고 와이프가 오자고 해서 온 건데.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뭐가 진실이고 뭐가 가짜야? 난 자네가 혜주 배다른 동생으로 알고 있었는데. 총각, 자네 빼고 우리 다 그렇게 알고 있어. 제가 범죄자라는 걸 아내가 말했다고 증언하는 사람들도 더 있었습니다. 뒤에 있던 마을 사람들 모두 저를 말리면서 똑같은 말을 했죠. 다들 혜주에게서 제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혜주에게 제 이야기를 들었던 날짜와 대화 내용까지 상세히 말해줬어요. 마을 사람들의 일관된 주장과 거짓말을 한다고 볼 수 없는 표정을 보아하니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또 제가 범죄자가 아니라는 걸 조금 전 알게 됐던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금방 입을 맞출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러면 도대체 왜 아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까지 하게 된 건지 궁금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마을 사람들끼리 나누는 대화 소리 중 제 귀에 꽂히는 내용이 있었어요. 아유,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혜주는 성식이랑 그런 사이가 아니었어? 보니까 둘이 맨날 붙어 다니던데. 아유, 조용히 해. 그냥 모른 척하고 있어. 부부관계 일에 끼어들어서 뭐 하려고.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쉬쉬하는데. 분명 제 아내와 고향 오빠를 언급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내용이 더 있었던 거죠.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제 아내가 윤성식 그 사람과 붙어 다닌다고요? 그거 그냥 오빠 동생 사이로 만난다는 소리가 아니죠? 두 사람 제가 생각하는 그런 사이가 맞는 거죠? 아니, 그게. 아휴, 입이 방정이지, 정말. 그런데 여기 마을 사람들 전부 확실한 건 몰라. 성식이네 집이 마을에서 좀 떨어져 있으니까 둘이 자주 붙어 다니고 서로 집도 들락날락 하는 것만 알지. 그런데 지금 내가 한 말 혜주가 모르게 해줄 수 있을까? 혜주도 혜주인데 우리가 혜주 이모나 친척들도 다 아는 사이라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면 얼굴 보기가 좀 그래서. 그럼 혜주랑 윤성식 그 사람 사이에 관해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그건 좀 그렇고 청 알고 싶으면 지금 성식이네 가봐. 그 아까 마을 들어오다 혜주가 성식이랑 손잡고 그 집에 가는 걸 봤거든. 아내가 있다는 그 집으로 가면서 제발 제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는 관계만은 아니길 바랬습니다. 만약 제가 예상하는 관계가 맞다면 아내를 용서하기 힘들 것 같았어요. 마을 주민분들에게 들었던 모든 내용이 아내의 외도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그래도 내 오해이기를, 내 착각이기를 바랬죠. 제발 아니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윤성식 그 사람네 집에 도착했고 잔뜩 긴장한 채 집 안쪽을 들여다봤죠. 하지만 제 바람과 달리 집 안에서는 제 아내가 고향 오빠라는 사람과 다정한 모습으로 있었어요. 아내는 바지를 입지 않은 채 셔츠만 입고 그 남자 품에 안겨 과일을 먹여주고 있었고 두 사람은 중간중간 입맞춤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절대 오빠 동생 사이로 볼 수 없었죠. 더는 확인할 것도 없었어요. 아내는 저에게 절친한 고향 오빠라고 설명했던 남자와 불륜 관계를 맺어오고 있던 게 맞았습니다. 충격적인 광경에 순간적으로 터져나오는 비명을 겨우 틀어막곤 혹시나 싶어서 몸을 숨겼어요. 그리곤 끓어오르는 분노로 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게 됐죠.
아내는 그동안 저를 기만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부부인 우리를 배다른 남매지간으로 설명했고 제가 범죄자라는 거짓말을 해 저를 마을에서 고립시켰어요. 또 마을 사람들이 이유 없이 괴롭히고 텃세를 부린다고 생각하고 있던 저에게 그곳에서 유일하게 이웃으로 지낼 수 있고 말이 통하며 정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윤성식 그 인간을 소개시켜줬죠. 저는 바보같이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고요. 제 아내와 바람을 핀다는 걸 새카맣게 모른 제 말입니다. 아내는 물론이고 윤성식 그 남자 역시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몸을 숨기고 있던 곳에서 박차고 나가 역겨운 바람을 피고 있는 두 사람을 부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뛰쳐나가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걸까 생각하게 됐어요. 뭐 지금이야 두 사람을 흠씬 두들겨 팬다고 하더라도 이혼 소송을 하게 된 후에는 두 사람의 불륜에 대해서 어떻게 증명을 하나 싶었죠. 그날 두 사람의 외도를 확인한 상황이었으니 제게 두 사람이 불륜 관계라는 걸 증명할 증거가 없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증언을 해줄 수도 있었겠지만 아내의 친척들과의 관계로 인해 쉬쉬하려는 모습을 보면 증언을 해줄 거라는 확신을 할 수 없었죠. 증거. 아내가 그놈과 바람을 핀다는 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겨우 참아내고 증거를 모으기로 했죠. 다행히 당장 두 사람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하다 싶어 조금 더 두 사람을 지켜보며 증거를 남기기로 했죠. 그 집 밖으로 나온 저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갑작스러운 집안일 때문에 연휴 기간 동안 집을 비워야 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안 그래도 저를 바보 취급하며 대놓고 바람을 피던 두 사람이었으니 제가 자리를 비우면 얼마나 더 대놓고 뒹굴고 있겠어요. 그럼 제가 불륜 증거를 모으는데 더 수월할 테니 일부러 자리를 만들어준 거였죠. 그때를 시작으로 연휴가 끝난 뒤에도 저는 회사와 집안일을 핑계로 집을 비웠고 두 사람의 불륜의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불륜 증거가 모였다고 판단됐을 때 조금 더 증거를 보충하고자 아내의 고향 친구들을 찾아가 아내와 윤성식 그 인간과의 관계를 알아보게 됐죠. 하지만 아내의 고향 친구들 모두 제가 윤성식이라는 그 사람을 입에 올리자 말하길 조심스러워했고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했어요. 결국 제 입으로 두 사람이 불륜 관계라는 걸 밝히고 나서야 과거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죠. 두 사람 서로의 첫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서울로 오기 전까지 서로 죽고 못 살 정도로 좋아했다고 말했죠. 어렸을 때 혜주 집안 사정 아시죠? 그래서 혜주가 항상 집에 가는 걸 싫어했어요. 저희가 곁에 있어주긴 했는데 저희도 학생이었고 또 여자애들이다 보니 늦은 시간까진 같이 못 있어줬어요. 그때마다 혜주 곁에 있어줬던 사람이 성식이 오빠였고요. 당연히 혜주는 성식이 오빠를 많이 의지했고 성식이 오빠도 혜주를 좋아하는 마음에 도와주고 있었으니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사귀게 된 거죠. 그러다 혜주가 아버님과 서울로 올라간 뒤에 몸이 멀어지다 보니까 마음도 멀어졌던 것 같아요. 또 어머님 때문에 혜주가 고향으로 절대 내려오지 않아서 성식이 오빠랑 그동안 만날 일이 없었고요. 그리고 현준 씨도 아시다시피 혜주가 서울에서 자리 잡고 현준 씨 만나면서 두 사람 사이가 그렇게 끝이 난 거죠. 그런데 혜주가 어머님 간병하러 고향집에 내려왔을 때 오빠를 한번 만났다고 저희들한테 말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나서 기분이 조금 이상하다곤 했는데 설마 그렇고 그런 관계로 발전하게 됐을진 저희도 몰랐어요. 안 그래도 그날 애들이 어머님 상황 때문에 혜주가 순간 딴 마음이라도 먹을까봐 걱정이 돼서 혜주 붙잡고 딴 생각 갖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를 줬거든요. 혹여 오빠랑 만날 일 있어도 절대 만나지 말라고. 또 도와준다고 해도 도움받지 말라고. 절대로 옛날 감정 끌고 오면 안 된다고 주의를 줬는데 그런데 결국 이렇게 될 줄은. 죄송해요. 저희가 좀 더 혜주한테 확실히 말을 해야 했는데.
아내 고향 친구가 해준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내는 장모님을 간병하기 위해 내려간 고향에서 그놈과 다시 눈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시골로 내려와 지내자고 했던 거겠죠. 그런데 제가 현실적인 이유로 귀향은 안 될 것 같다고 말하자 있지도 않은 층간소음과 정신병을 만들어서 내려오게 만들었던 거예요. 바로 제 옆에서 그놈과 바람을 피우려고 말이죠. 이제 어떻게 된 일인지 뚜렷하게 윤곽이 잡히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아내와 이혼 소송을 해도 되겠다 싶었죠. 그런데 제가 자신의 고향 친구들에게 두 사람의 관계를 묻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된 아내가 먼저 찔러보듯이 제게 물음을 해왔습니다. 당신 요즘 내 친구들 만나고 다녀? 그리고 내 과거 캐묻고 다닌다며?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뭐하러 물어봐? 왜 묻고 다니냐고 직접적으로 말하면 될걸. 당신 나랑 오빠가 어렸을 때 잠깐 사귀었던 걸 가지고 괜한 의심을 하나 본데 그거 10년도 더 지난 일이야. 좋아한다는 감정이 정확히 뭔지도 모르는 나이에 소꿉 장난하듯이 만났던 사이라고. 지금은 서로 아무 감정 없이 고향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고 있는데 왜 그런 걸 묻고 다녀? 당신이 옛날 이야기 꺼내서 괜히 이상한 소문이라도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안 그래도 성식이 오빠 없으면 이곳에서 지내는 것도 힘든 상황에 유일하게 우리 도와주는 사람마저 잃으려고 그래? 거기다 시골은 소문도 금방 퍼져서 이런 일 있으면 사람들 입방아에 계속 오르는 거 몰라? 그러니까 당신이 하는 말은 내가 오해를 하고 있다? 두 사람 지금은 아무런 감정이 없다는 거야? 진짜 왜 이래? 그럼 우리가 좋아하기라도 한다는 거야? 왜 당신 아내를 우릴 도와주는 착한 고향 오빠를 이상한 사람들로 만들어? 아니면 당신이 그러길 바라는 거 아니야? 더는 이 시골에서 지내기 싫어서 일부러 문제 만드는 거 아니냐고. 그러길 바라는 거라면 그냥 솔직하게 말해. 이혼하고 싶은 거라고. 나도 자기 가족 못 믿고 괜한 의심하는 사람 붙잡고 싶지 않아. 당신이 원하면 재산 분할 딱딱하고 이혼하자고. 제가 더 이상 의심을 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저에게 재산 분할을 받고 이혼하는 게 목표인지 모르겠지만 아내는 그놈과의 관계를 부인하면서 이혼이라는 말을 먼저 꺼냈습니다. 아마 저에게 두 사람의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고향 친구들을 찾아간 일이 의심의 시작이라고 생각한 것 같았죠. 그래서 자신 있게 큰 소리치고 있는 아내에게 이제까지 모아온 증거를 보여주며 이혼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재촉하지 않아도 당신 곧 이혼 소장 받게 될 거야. 당신 말대로 이혼하려고 당신 친구들 들쑤시고 다녔으니.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는진 모르겠는데 법정에 가서도 못 모르고 어렸을 때 좋아하던 사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두고 보자. 이 증거들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나 보자고. 자, 이거 봐봐. 이게 10년 전 사진이냐? 너랑 그 새끼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모습이야? 너 아주 큰 실수한 거야.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끝까지 발뺌하고 사람 의심병 환자로 만들어? 자, 이제 뭐라고 할래? 이거 말고도 다른 증거들 더 봐야 인정하겠어? 아니면 여기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볼까? 네 놈년들이 나 몰래 어떻게 하고 다녔는지 물어봐? 여보, 이 사진들 전부 당신 언제부터 알았던 거야? 언제부터 나랑 이혼 준비했던 건데? 그게 중요해? 그거 알면 뭐가 달라져? 나 다 알고 있어. 니년이 장모님 간병한다고 내려와서 그놈과 그 짓거리 했다는 것도 알고 동네 사람들에게 우리가 배다른 남매고 내가 상종 못할 범죄자라고 거짓말해서 사람들이 날 멀리하게 만든 것도 알고 있다고. 그거 전부 니년이 그놈과 바람 피는데 들키지 않으려고 수를 쓴 거잖아.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야 됐냐? 아예 왔다 갔다 하면서 바람 피우면 안 됐어? 사람을 이렇게까지 병신으로 만들고 기만해야 했었냐고! 나 너랑 그 새끼 절대 용서 안 해. 이혼 소송, 상간남 소송? 그걸로 안 끝내. 네 놈년들 얼마나 미친 것들인지 이 세상에 다 알릴 거야. 알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내가 다 포기하고 당신 곁에서 깨끗이 떠나도록 할게. 그러니까 제발 용서해주면 안 돼? 아니면 당신이 이런 나라도 받아주겠다고 한다면 나 정말 평생 반성하면서 당신 내조만 하고 살게. 앞으로 당신이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이라도 할 테니까 제발 용서해주면 안 될까? 이런 짓까지 꾸미는 걸 보면서 대단한 사랑이라도 하는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닌가 보다. 그 새끼는 알아? 네가 이런 마음 가지고 있다는 걸? 모른다면 내가 법정이든 직접 찾아가든 그놈 앞에서 네가 이런 말 했다고 말해줄게. 그리고 내가 미쳤냐? 널 왜 용서하고 왜 받아줘? 이제까지 너희 두 년놈들이 하는 짓 보고도 왜 참고 있었는데? 이혼 소송, 상간남 소송 승소한 뒤에 너희 두 년놈들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하려고 참았던 건데 내가 왜 용서하고 받아주겠냐고! 이후로도 아내는 장모님을 간병했던 상황을 핑계대며 잠깐의 실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충동적인 실수였다면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울 수 있었겠어요? 그 말도 안 되는 그 소리를 더 들을 필요도 없었고 이혼하겠다는 제 결심을 접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됐죠. 이혼 소송은 그동안의 준비가 허탈할 만큼 쉽게 진행됐습니다. 증거들이 너무나도 확실했던 이유와 결혼 생활하며 제가 보여준 아내에 대한 배려심으로 인해 싱거울 정도로 쉽게 승소 판정을 받았죠. 상간남 소송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이혼 소송 전부터 예상했던 상황이었고 과거 간통죄처럼 처벌이 무겁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다지 중요한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벌어질 상황이 진짜 제 복수였죠. 각각의 소송에서 승소를 받은 다음 아내의 고향 사람들과 친구들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두 사람이 무슨 계획을 짰고 뭘 하고 다녔는지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 전단을 만들어서 뿌리고 다녔죠. 거기엔 이혼 소송을 하며 사용된 증거 사진들도 나와 있었어요. 얼굴이 가려지지 않은 채로 말이죠. 물론 그 일로 저는 두 년놈들에게 소송을 당하게 됐습니다. 집행유예와 벌금, 또 손해배상이라는 처벌도 받게 됐고요. 하지만 전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즐거웠죠. 처음부터 처벌을 감수하고 한 행동이었으니까요. 제 목표는 두 사람이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하는 거였습니다. 설령 사람들이 두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하지 않더라도 당사자인 두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무서워하길 바랬으니까요. 그리고 다행히 두 사람은 제가 바라던 바처럼 세상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아내의 거짓말에 속아 저를 피해 다녔던 것처럼 뻔뻔한 거짓말과 불륜을 저질렀던 두 사람을 지인들은 피하려고 했죠. 그러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가 같이 있어봤자 사람들의 손가락질만 더 당할 것을 깨닫곤 헤어지게 됐습니다. 남편과 마을 사람들을 속여오던 세기의 불륜이 그렇게 허무하게 끝이 난 거였죠. 그런데 저는 그 인간들에게 한 가지 경고를 하고 싶습니다. 아직 제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두 사람이 각각 새로운 인연을 만나 행복한 제2의 인생을 출발하려고 할 때 전 또다시 그들 앞에 나타날 겁니다. 그리곤 그들이 저에게 저질렀던 행동들을 재차 사람들에게 알려줄 거예요. 두 사람이 영영 행복할 수 없도록 말이죠. 또 그런 제 복수심을 두 사람이 알고 평생 불안에 떨길 바랍니다. 이 동영상이 그들의 눈과 귀에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여 보고 있다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란 헛된 희망을 포기했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여기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여러분 주위에는 저와 같은 일을 당하시는 분들이 없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